자, 266페이지. 자, 11조 사용 기록의 보관. 이 사용 기록의 보관은 경직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경직법하고 대통령령하고 조금 다르게 해놨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책임자, 책사감 이렇게 숙지하시라. 뭐냐면 책임자가 경직법, 책사감이 대통령령입니다. 유해성 경찰비 규정. 그래서 먼저 경직법에서는 사용 기록의 보관이라고 해서 그 대상은 위아래가 똑같아요. 그 대상은 경직법이나 유해성 경찰비 규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무살입니다. 분무살. 원래 분사기 최루탄, 무기, 그러니까 장구 분무 중에서 경찰 장구는 좀 약한 거고 분사기 최루탄하고 무기가 이제 좀 강한 거죠. 근데 그 강한 거 플러스 이 살수차가 직사살수해가지고 우리 저 국민까지 그냥 죽여버린 것이 우리 경찰의 하여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용 기록의 보관을 분, 무 플러스 이 살수차까지 사용 기록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분무살을 사용하는 경우, 자, 책임자는 끝에 수량 등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책임자죠. 책임자. 경직법에서는 책임자. 이제 대통령령으로 가면 책사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유해성 경찰장비 규정으로 가보시면 둘째 줄에 굵은 표시에 책임자 또는 사용자가 책사죠. 책사. 감독자한테 보고하고 직근 감독자한테 보고하고 그 직근 감독자가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사감. 책임자 사용자가 감독자한테 보고하면 그 감독자가 3년간 보관하는 겁니다. 책사감이죠. 책사감. 책임자 책사감. 책임자 책사감. 이렇게 경직법 대통령령 책임자 책사감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요. 자, 11조의 이 손실보상 규정을 보시면 11조의 이 손실보상 규정은 오른쪽 맨 아래 11조의 3 검거보상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11조의 2 손실보상 11조의 3 검거 공로자 보상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먼저 가장 큰 차이가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예요. 검거보상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답니다. 손실보상은 강행규정, 검거보상은 임의규정입니다. 왜 그래? 손실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지만 특별한 손실을 입은 거죠. 특별한 희생을 한 거거든요. 국가가 물어줘야지. 경찰관이 밤에 순찰 돌다가 집안에서 사람 살려 소리 나가지고 막 문 깨부수고 들어갔어. 근데 노인네가 보청기 끼고 뭐 TV 소리였어. 경찰관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노인네는 완전 진짜 날벼락 맞은 거죠. 아, 문은 고쳐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것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답니다. 대신 검거보상금은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일선에서 검거보상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안 줘?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안 주는 거야. 꼭 뭐 나쁜 의미로 뭐 나쁜 의미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못 줘. 바빠서. 지금 사건 처리해야 되잖아요. 사건 처리해야 되는데 언제 막 그 서류 꾸며가지고 검거보상금을 주고 있냐고. 그래서 바빠서 못 줘. 바빠서. 그렇게 안 줘도 되는 것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조의 손실보상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아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자, 1호에 그런 경우가 자, 손실보상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괄호에 아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서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도 되니까 당연히 자발적인 경우도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명, 신체, 재산까지 원래 손실보상은 재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경직법에서는 생명, 신체까지 포함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국민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뭐 재산상 손실을 입히기도 하지만 사람이 막 다쳐버리고 적법한 공권력 집행으로 인해서도 사람이 다쳐버리기도 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신체까지 함께 넣어놨고요. 자, 이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로 초과하는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자, 이 항을 보시면 중간에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3년, 5년, 3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자, 맨 밑에 조그만 파스 시행령을 보시면 시행령. 자,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 금액이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가 있고 그 외의 경우가 있어요. 1항 물건이 멸실훼손한 경우, 부서진 경우죠.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2항은 그 외의 경우, 그 외의 경우. 자, 그래서 그 외의 경우는 뭐 이런 거죠. 그 외의 경우는 음식점 앞에서 경찰 기동대가 막 죽치고 있어. 장사 안 되겠지. 그렇게 2, 3일 죽치고 있어. 아, 장사 안 된 거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 근무하다가 한 14억인가 물어준 적이 있어요. 그 물어준 경우가 쌍용차에서 그 진압작전 할 때 크레인을 한 3대 빌려서 들어갔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종류별로 크기별로 해서 하루에 250만 원 주고 한 대 빌리고 하루에 450만 원 주고 한 대 빌리고 또 한 대는 750만 원인가 850만 원 주고 한 대 빌리고 이렇게 3대를 빌렸어요. 근데 그 중에 그냥 투입시켰으면 괜찮았는데 투입하기 직전에 이 사장이 이 작전 중에 이 크레인이 손상되면 물어준다라는 거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리대장한테 경리대장이 사인을 해줘 버린 거야.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파리 청장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있고 막 그러니까 사인을 해준 거죠. 사인해줬는데 투입을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시대가 나타나면 화염병을 쫙 던졌어요. 불이 쫙 붙었어. 그 크레인에 그 하루에 450만 원 하는 그 크레인에 불이 쫙 붙었어. 우리 의경들이 다 간이 소화기 가지고 있거든. 간이 소화기 바로 껐어. 내가 보고 있었어. 한 30초 만에 쫙 껐어요. 껐는데 바로 빼더라고 바깥으로. 고장 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비소 들어가 버리더라고. 고장 났다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손실 외에 제한상 손실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부서진 것은 이제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지 않습니까? 그 크레인이 부서진 것은 멸실훼손이에요. 영업 못한 게 있잖아. 고치는 기간 동안 그 부품이 외국에서 다 가져와야 된대. 그래서 뭐 2달, 2-3달 막 기다려야 된대. 그동안 또 이 크레인은 못 돌린대. 그러니까 못 돌리는 기간 동안 하루에 450만 원씩 계산하고까지 딱 다 들어간 거죠. 그래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14억이 나왔어요. 14억이. 손실보상 해줬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멸실훼손이 있고 멸실훼손 외의 것도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멸실훼손으로 인한 경우에는 1호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상당 금액, 이후에 수리할 수 없으면 손실을 입은 당시에 교환가액. 수리할 수 없으면 수리라는 것이 안 나오니까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수리할 수 없으면 교환가액. 근데 그 교환가액이 손실을 입은 당시에 그 중고품 교환 가격. 자, 3호에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다 손실보상해 줘야 되고요. 자, 2항에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제한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을 외인 전에 저 엄청 유명한 만화가인 이현세 씨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이현세 씨 모르시죠? 옛날에 진짜 엄청 그 공포의 외인구단 그 만화책 쓴 사람이 그 양반이 우리 경찰 포도리 포순이 그려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 공전의 이틀은 칠 만화 이름이 공포의 외인 부대거든요. 공포의 외인 부대. 그 외인입니다. 외인. 멸실훼손 외의 제한상 손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오려면 앞쪽에 멸실훼손한 손실 외의 제한상 손실이 나와야 됩니다. 외인 부대, 외인 구단, 외인 부대, 외인 그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기서 이게 다 출제 가시권에 다 들어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구분할 때 멸실훼손으로 인한 멸실훼손 외에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면 나머지는 뭐 그냥 순차적으로 쭉쭉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멸실훼손이라 인한 손실 외에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인 부대. 자, 10조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자, 6항에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용차 14억 물어줄 때도 예산이 어딨어. 그래서 일단 예산으로 있는 거에서 딱 주고 내년에 줄게 라고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시도청에서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액이 너무 많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 동의를 받아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고요. 자, 7항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돼 그런 맨 끝에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손실 보상은 의무로서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사유가 또 나타나.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검거 보상금하고 달라. 검거 보상금은 한 번 줬으면 끝입니다. 한 번 줬으면 진짜로는 내가 공을 더 세운 것이다. 진짜로는 내가 신고한 것이다. 나타나도 필요 없어요. 한 번 준 것은 그냥 끝내버립니다. 대신 그것은 의무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대신 손실보상금은 의무로 주는 것이니까 새롭게 원인이 나타나 또는 뭐 악화돼. 그러면 다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자, 경찰청, 시도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것도 역시 검거 보상금, 이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다르죠.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까지 두죠.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까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까지만 둡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은 막 14억, 심지어는 몇십억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찰서 단위로 막 중구난방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겠죠. 시도청 이상으로 해서 정책적 고려를 해서 좀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상급 기관에만 뒀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시도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3항에 위원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데 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그러니까 과반수 절반 넘는 인원이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이죠. 검거 보상 이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다 경찰관으로만 구성하죠.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으로, 그 다음에 경찰서는 과장으로, 그 다음에 시도청, 경찰청은 과장급 이상으로, 그 다음에 위원들도 전부 다 경찰 공무원으로만 하는 것이 이 보상금 심사위원회입니다. 대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이죠. 민간인. 자, 거기에서 이제 민간인이 판검변 5년 이상,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자, 12조 위원장 호선하죠. 우리 경찰학에서 위원장 호선, 서로 그냥 정하는 거, 위원들끼리 서로 정하는 것이 호손 중국인 추죠. 호손에서 호선을 떠올리셔야 되고 대신 손부터 따지셔야 돼요. 그 손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중이 언론중재위원회, 그다음에 국경위, 경찰인권위원회,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들이 다 위원장 호선하는 사항이고요. 3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뭐야? 지정대리. 법정대리 안에 협의회 법정대리가 있고 지정대리가 있는데 이 지정대리는 법에 정해져 있긴 한데 법에 딱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별도의 지정행위가 필요한 거, 그것이 이제 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대리의 대표적인 예가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사고 났을 때. 자, 아래 검거보상 볼게요. 자, 경직법, 이제 경직법으로 다시 가서 경직법 11조의 3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자,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답니다. 왜? 신고했어. 좀 머리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안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안 줘요. 왜? 바빠서. 뭐 꼭 나빠서가 아니라 바빠서 안 주고. 언제 줘? 아침에 이 검거한 내역들 싹 모아가지고 이제 서장한테 보고하거든요. 그럼 서장이 과장들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어디서는 뭐 검거했고 뭐 검거했고 또 오늘 뭐 어떤 사건이 있고 이런 거 따지다가 검거 잘했네. 보상금 좀 주지 하면 그때 이제 보상금 주는 겁니다. 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예산은 엄청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막 저 경무계에서는 경무계에서는 예산 많으니까 좀 줘 해도 우리 수사 형사들이 안 줘요. 왜 안 줘? 바쁘니까. 이거 주려면 막 서류 작성해야 돼. 또 그 사람 또 오라 그래가지고 뭐 도대체 뭐 신고 언제 했냐 이런 거만 작성해서 해야 되니까 막 사건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항에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4항에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소속 경찰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은 다 같은 경찰 공무원인 것이죠. 자, 아래 시행령을 보시면 시행령 19조에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경찰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시도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이 되는 것이고, 경찰서는 과장급 이상이 없어. 그냥 서장하고 과장급만 있기 때문에 그냥 과장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거기 이 사항에 19조 사항에 보상금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우리 경찰에서 위원회 의결 정수 중에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재과 승인보 추출이죠. 재과 승인보 추출. 그래서 경찰권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권 인사위원회, 보상금 심사위원회 이거. 그다음에 추천위원회, 시도자격위원 추천위원회, 출장심사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재과 승인보 추출도 숙지해 주시고요. 20조에 보상금의 지급 기준 최고액은 5억,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이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이 오른쪽 위에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인데, 이런 걸 갖다가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 보충 규칙. 즉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유임이 전혀 필요치 않은데 상위 법령의 유임을 받아서 제정했잖아요. 지금 시행령에서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시행령의 유임을 받아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어. 그러면 이 행정규칙은 그냥 제정된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유인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 또 행정기본법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경찰청 고시 6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시면, 자, 여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상이 있고요. 10년 미만이 있고 5년 미만 징역,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이게 단순화시켜서 밑에부터 생각하는 밑에부터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그러면 오빵빵이죠. 오빵빵.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오빵빵. 오케이? 그것이 각각 오른쪽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빵빵.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오빵빵. 거기에 각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5항에 동일한 사람에게 연간 5회를 초과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검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간 5회까지죠. 5회까지. 이게 뭐야? 미국은 뭐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배자만 막 잡으러 다니는, 범죄자만 잡으러 다니는 이 보상금, 그 이 수배자 현상금만 따먹는 것을 직업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직업으로 삼지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냥 1년에 5차례 이하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자, 9조에 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 의결을 거쳐 지급이 한번 이루어졌어. 그러면 동일한 사건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손실보상이랑 다르죠. 손실보상은 의무로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사유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뭐 악화되거나 그러면 추가로 손실보상금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검거보상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줬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한 번 줬으면 끝나도록 그냥 해놨고요. 자, 10조 보상금의 배분 지급.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배분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시 경지법으로 와서 소송 지원 규정 11조의 4, 그다음 11조의 5, 형의 감면 규정 다 우리 경찰의 수건 사업이었죠.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 최근에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아쉬운 것은 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소송 지원 규정, 임의 규정, 형의 감면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자, 먼저 소송 지원 규정을 보시면 경찰청장, 해경청장은 그때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 집행하다가 소송 걸려. 그러면 저 본청 법무과에서 변호사 붙여줍니다. 그거 얘기합니다. 다만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임의 규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요. 11조의 5 형의 감면 조항. 자, 다음 각호의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서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누구야?
선량한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량한 시민, 피해자, 선량한 시민을 얘기합니다. 자,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즉 선량한 시민이 막 피해를 당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죠. 개입을 해서 예방 진압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검거하려고 하든지, 그렇게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행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이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물론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는 나쁜 놈이죠. 아까 맨 처음에 타인은 선량한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타인은 주로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나 제3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는, 즉 경과실 정도는 그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형의 감면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살인죄, 상해폭행죄, 강간추행 중에서 강간이니까 추행은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추행 거기다가 X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절도와 강도 중에서 강도만 해당하니까 절도는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즉 추행이나 절도 관련해서는 형의 감면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의 감면조항에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를 따질 때 여기에 적시되지 않는 죄들도 다 적용되지 않죠. 형의 감면조항이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출제를 하면 여기 없는 걸 넣겠어? 여기에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걸 넣겠지.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진짜 제정신 바뀐 출제위원이라면. 그래서 이 중에서 추행, 절도는 해당 사항 없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추행, 절도는 형의 감면조항 해당 사항 없다. 자, 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직권남용죄. 경지법상 유일한 처벌 조항이 이 직권남용죄죠. 자, 직권남용 아래 1년 이하 징역 금고에 처합니다. 그래서 경지법 유일한 형사처벌 조항 직권남용죄 1년 이하 징역 금고에 처한다. 이런 형량은 좀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저 경찰 안에 형사처벌 조항이 겁나 많죠. 그걸 어떻게 다뤄요? 그래서 웬만한 형사처벌 조항 그냥 버려버리시고 대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 경직법, 우리 경찰자용법의 유일한 형사처벌 조항이잖아. 이런 것들은 형량까지 1년 이하 징역 금고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유해성 경찰비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령 유해성 경찰비 규정. 자, 먼저 유해성 경찰비의 종류 1호에 경찰 장구 안에 수포 봉방. 자, 경지법에서는 경찰 장구에 수포 봉방이 있죠.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수포 봉방의 확장형이 나옵니다. 확장형 플러스 전자충격기까지. 이 전자충격기가 뭐요? 전기가 통하는 전극 침을 발생하는 것이죠. 이 전자충격기 많이 써 많이 안 써? 엄청 많이 씁니다. 그 한 발 발사하는데 그 카트리지라 그러죠. 한 발 발사하는 그 카트리지 하나당 한 10년 전에 5, 6만 원 했었어요. 지금은 물어보진 못했는데 지금 아마 한 7, 8만 원 이상 하겠죠. 근데 가능성은 너무 많이 쓰면 또 싸질 수도 있어. 근데 정확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10년 전에 한 5, 6만 원 썼습니다. 근데 연습도 많이 하고 막 쏴버려요.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게 된 것이죠. 이 전자충격기를 왜 도입해? 무기가 아니니까 도입하는 거예요. 무기를 잘 못 쏘잖아. 무기 잘못 쐈다가는 우리 뭐 징계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 장구입니다. 경찰 장구기 때문에 손쉽게 막 쏠 수 있는 것이죠. 자, 3호에 분사기 최루탄 안에 가스 발사 총이 들어갑니다. 총인데 무기가 아니라 분사기 최루탄입니다. 왜 그래? 가스 발사총이 결국 가스를 쏘는 거잖아. 총의 작동 원리로 가스를 쏘는 것이 가스 발사총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스를 쏘는 거니까 총이지만 무기가 아니라 분사기 최루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호에 기타 장비는 차의 물석다예요. 각종 차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그래서 뭐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뒤에 도주 차량 차단 장비 이런 거랑 그다음에 물석다,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 그래서 차의 물석다. 차의 물석금은 어떻게 되죠? 작살나죠. 차 끝나죠. 하여튼 차의 물석다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자, 8조 볼게요. 8조는 8조 1항은 10조 2항하고
비교하셔야 되고 8조 2항은 12조 1항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8조 1항, 10조 2항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8조 1항 경찰관은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14세 미만 임산부한테는 전기로 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충격기 그다음에 전자방패 14세 미만 임산부한테는 아예 쓰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10조 2항을 보시면 경찰관은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 임산부한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기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지법만 놓고 보면 총기는 14세 미만 임산부한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면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전기로 지지는 경우에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더 심할 때는 차라리 총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기로는 절대로 지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8조 2항은 12조 1항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8조 2항, 12조 1항하고 자, 8조 2항을 보시면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 12조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생명 신체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 채생공 끝에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경찰관은 1m 이내 거리에서 상대방 얼굴을 향해서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 8조 2항 전자충격기는 상대방 얼굴을 향해서는 절대 발사해서는 안 돼요. 왜 그래? 전자충격기가 몸통에 쏘는 거거든. 전자충격기를 쏘면 전극침 하나는 플러스 전극침 하나는 마이너스 전극침이 평 나가서 벌어지면서 딱 나가요. 팍 부딪혀요. 머리에 이거 박혀야 됩니다. 박혀야 돼. 머리에 박혀? 안 되잖아. 그래서 몸통에다 쏘면 몸통. 전자충격기는 몸통에다 쏘는 것이니까 절대로 얼굴을 향해서 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스 발사총은 원래 얼굴에 쏘는 거지. 얼굴에 쏴야 질식이 되죠. 얼굴에 쏘는 것이지만 1m 이내에는 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실명이 된다거나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뭐가 다가오면 눈을 감죠. 눈을 감으면 보호가 되죠. 너무 가까운 곳에 눈에다 쏘면 감기도 전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진짜 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스 발사총은 원래 얼굴에다 쏘는 것이지만 1m 이내에서는 쏘지 말라는 것이고요. 12조 2항을 보겠습니다. 12조 2항. 자, 초리탄 발사기가 있고 초리탄 발사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초리탄 발사기나 초리탄 발사대나 직사로 쏘지 않고 포물선을 그래서 쏘야 되는 거예요. 왜? 초리탄이 직사로 날아가 맞고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 이 포물선을 그래서 쏘면 더 맞는 사람들이 살펴볼 수가 있죠. 살펴볼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 조금 더 늦게 도착하죠.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래서 쏘면 맞는 사람이 직사로 맞아가지고 뭐 박혀버리거나 머리에 맞거나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려서 쏘라는 겁니다. 대신 초리탄 발사기가 있고 초리탄 발사대가 있는데 초리탄 발사기는 손으로 들고 쏘는 것이고 초리탄 발사대는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15도 이상만 더 조금만 발사각을 유지해도 포물선 그릴 수 있고 손으로 들고 쏘는 것은 손이 막 흔들리니까 좀 더 높게 발사각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리탄 발사기가 30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해야 되고 초리탄 발사대는 15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15 초리탄 발사대가 15도 이상 그러면 나머지 초리탄 발사기가 30도 이상이죠. 대15라고 숙지해 주십시오. 대15. 자, 13조 가스차 특수진압차 물포의 사용 기준. 자, 셋째 줄에 현장 책임자 판단에 의해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사망의 둘째 줄 현장 책임자 판단에 의해서 경비 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수차하고 물포하고 달라요. 살수차는 육경이 쏘는 것이고 물포는 해경이 쏘는 것입니다. 해경이 배에서 쏘는 것이 물포예요. 그래서 현장 책임자 판단에 의해서 물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13조의 2 살수차 사용 기준. 다음 각국의 원안에 해당해서 살수차 외의 경차 장비로는 위험을 제거 완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즉 살수차는 보충성 요건을 필요로 해놨습니다. 왜 그래? 살수차를 우리 백남기 농민 사망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경찰이. 거기서도 또 형사처벌 또 받았습니다. 우리 경찰관들. 어쨌든 살수차가
그 사유차 막 직사살수 해가지고 농민까지 이제 사망시키게 하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저기 대통령령에서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게 해놨고요. 네, 추가로 시도청장의 명령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까 물포는 현장 책임자 판단이잖아. 근데 이 살수차는 물포랑 살수차는 비슷하잖아요. 살수차 육경이 쏘는 거, 물포 해경이 쏘는 거 다 뭐 쏴? 물 쏘는 건데 해경은 물포 쏘다가 사람 안 죽였거든. 근데 육경은 살수차 쏘다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성 요건 필요하게끔 해놨고 또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만 살수차 배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래 살수 거리별 수압 기준 그 박스 조그만 박스를 보시면 이 오른쪽 수압 기준이 있어요. 살수 거리마다가 수압 기준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가까우면 더 압력을 낮게 좀 멀면 압력을 좀 높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수압 기준을 3, 5, 7, 13인데 그냥 3, 5, 7, 3 하면 되지. 왜? 점점 커지니까 맨 마지막에 13은 3인, 맨 마지막에 3은 13인 거죠. 그래서 3, 5, 오른쪽을 3, 5, 7, 3 해놓고 왼쪽을 10, 20, 25초입니다. 10, 20, 25초. 10m 이하, 20m 이하, 25m 이하, 25m 초가 10, 20, 25초, 10, 20, 25초, 3, 5, 7, 3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자 사망의 둘째 줄 굵은 글씨에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액을 혼합해서 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수차 관련해서 살수차 배치 사용도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최소액 혼합해서 살수하는 것도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살수차를 가지고 농민도 한 명 사망하게 만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배치 사용하고 또 최소액 혼합해서 살수하는 것도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자 이 경우 최소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청장이 정한 것이 살수차 운용 지침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령 보충 규칙입니다. 지금 대통령령이잖아요. 대통령령에서 유율받아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실질은 법규 명령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법령 보충 규칙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자 아래 판례를 보시면 1번에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해성 전자장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침에 혼합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유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유임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위원 결정 받아서 유임 규정을 둔 거예요. 옛날에 유임 규정 없이 그냥 살수차 운영 지침을 두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임 결정 나온 다음에 이제 유임 근거 규정을 둔 것이죠. 그래서 유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 살수차 운영 지침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 살수 행위 역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한 것이다. 자, 2항을 보시면 2항 2번 둘째 줄 중간에 자, 직사 살수는 맨 끝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민주주의 핵심 권리 자유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가기관에서 제한했어. 그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국가기관이 개입한 경우에만 적법한 것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했으면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의 쉔크 판결이죠. 쉔크 판결. 그 판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딱 한 번 정했는데 우리 경찰 판례인 거예요. 경찰 판례. 직사살수의 요건. 직사살수의 요건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근데 농민한테 직사살수할 때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아래쪽 17조로 다시 넘어올게요. 17조 유해성 정차장비 규정 17조로 자 안전교육이 있고 18조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경직법에서는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다 경찰관을 주어로 해놨는데 유해성 정차장비 규정에서는 이제 분리를 해놨죠. 그래서 안전교육 끝에 유해성 정차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유해성 정차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자 18조 안전검사
유해성 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 관서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유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안전교육은 경찰관, 안전검사는 소속 국가경찰 관서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조의 2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경찰청장은 유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즉 신규 유해성 경찰장비, 신규 유해성 경찰장비 아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3항에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30일 이내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자, 경찰청장은 4항에 경찰청장은 3개월 이내에 아래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텀을 길게 해놨어? 아니 외부 전문가는 30일 이내 경찰청장한테 제출하는데 경찰청장은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했어요. 왜 그래? 국회에다 제출하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로 가면 경찰청장 박살나죠. 하여튼 이 민주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뒤에 국민을 업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 돼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경찰청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가면 되죠. 진짜로 되죠. 그래서 준비를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길게 3개월 이내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경찰 무력 행사 규칙으로 갈게요. 경찰 무력 행사 규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놨냐면 상대방 즉 찐따들의 행동에 대해서 1대1로 경찰 무력을 규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규정해놓을 때 우리가 생각해 경찰 무력이 아닌 것들 그 전 단계까지 다 그냥 경찰 무력으로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행위에다 각각 경찰 무력을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준고입니다. 순소적 폭치. 상대방 그 찐따들의 행위가 순소적 폭치,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그 다음에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에 대해서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경찰 무력이 협접 저준고, 협조해한 통제, 접촉 통제, 저연 물리력, 중연 물리력, 고연 물리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준고 숙지해 주시고 하나 더 숙지해야 돼. 이 각각의 내용까지 아셔야 돼. 내용. 그 내용이 따비낫 신사, 협극 통부사예요. 여러분 이거 못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이었어. 나도 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 이어? 그래서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준고, 따비나 신사, 협극 통부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따비나 신사가 수능은 따르는 상태, 비협조적이야. 유해 수준은 낮아. 그다음에 신사, 신체적 유해 우려가 있는 거.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우려가 있는 거. 자, 거기에 대해서 각각 우리 경찰권 발동이 협접 저준고인데요. 그 협접 저준고의 내용이 협극 통부사예요. 협극 통부사. 그래서 협조. 유해 가능성 극히 낮아.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물리력. 그다음에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리력.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리력. 오케이? 그래서 순수적 폭치, 협접 저준고, 따비나 진사, 협극 통부사 이렇게 숙지 좀 해 주십시오.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 경찰 물리력의 종류를 보시면 자, 아까 협접 저준고잖아요. 경찰 물리력의 종류가 협조해한 통제, 접촉 통제, 그다음에 저준고인데 저연 물리력, 중연 물리력, 고연 물리력입니다. 근데 협접 저준고 중에서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중고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저중고를 따로 떼서 좀 얘기해 보면 자, 먼저 저중고가 분전총입니다. 저연 물리력으로서 분사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중연 물리력으로서 전자충격기 사용할 수가 있고 고연 물리력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중고 분전총이고 그다음에 저연 물리력에 해당하는 것이 가에 목을 압박해서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거.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저연 물리력입니다. 목을 딱 하면 저연 물리력입니다. 근데 같은 목인데 목을 졸라 초크죠. 돼지죠. 이거 아니 그 UFC 하는 사람들도 초크 당하면 죽어버리잖아요. 바로 풀어줘야지. 안 풀어주면 죽어버려. 그래서 세 번째 고연 물리력의 끝에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것은 아까 그냥 목을 압박해서 제압하는 것은 저연 물리력인데 목을 강하게 조르는 것은 중연 물리력도 아니고요. 고연 물리력입니다. 그래서 목을 공격하는 것 중에서
목을 그냥 기초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저위험 물리력, 목을 강하게 조르는 것은 고위험 물리력이다. 그거 좀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서 276페이지 정보 대통령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정보 대통령령. 자, 정보 대통령령이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이용하는 규정입니다. 주어가 경찰관이죠. 이게 경지법 8조의 2 정보의 수집 조항도 똑같이 주어가 경찰관입니다. 이 주어를 경찰청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경찰청장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어를 경찰관으로 한 것은 야, 니네 경찰청 정보기관처럼 행세하지 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치안 업무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2조를 보시면 정보활동의 기본 원칙 등. 자, 둘째 줄 중간에 정보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국민 친화적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자, 2항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 사항으로 정보관의 금지 사항. 자, 4호에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부당한 민원 청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을 바꿔서 정당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은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부당한 민원 청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래? 우리 정보경찰이 기본적으로 이 집단적인 갈등 상황이 있어. 막 여러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그럼 정보관이 꼭 나간다니까. 나가서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어. 그래서 이쪽 말이 맞아. 그러면 가서 에이씨,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씨. 야, 응? 다 네가 잘못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풀어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막 투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공공기관 시청 공무원한테도 얘기하고 막 경찰관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경찰관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야, 이거 좀 이렇게 풀어줘. 이거 풀어줄 수 있는 건데 왜 안 해줘가지고 저렇게 막 떼거리로 몰려오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민원 청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한 민원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 5.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6호.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저 경찰서도 각 기관들을 정보관들이 담당을 하죠. 시도청도 그렇고요. 경찰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도청 담당자들이 경찰서는 이제 좀 덜한데 시도청 담당자들이 시도청에서 시도청 정보관들 중에서 외근 정보관들 특히 기관 담당하는 정보관들은 사무실을 외부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이것은 일부 청에서는 경찰 정보 중에서 이 정보 외근들만은 사무실을 경찰 그 시도청 청사 외에다 두는 곳들이 옛날엔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없애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없앴는데 지금도 아마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명을 파고 다니냐면 뭐 세기상사 전무이사 그래서 뭐 경감은 대표이사, 경위는 뭐 전무이사, 경사는 상무이사 이런 식으로 명함을 파가지고 다녀요. 그럼 그 상대방이 경찰관인지 분명히 아는데 경찰관이 아는데 이것은 뭐 세기상사 전무이사, 뭐 한국철강 대표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닌다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꼭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처음에는 새끼 뭐냐, 지금 경찰관인데 뭐 한국철강 뭐야, 뭐 이중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뭐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 비밀스러운 아주 고급진 일을 하니까 이렇게 명함도 이렇게 파고 다니나 보다, 파워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니까.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한 5, 6년, 7, 8년 전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실제로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다녔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 3항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활동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점검,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해경도 경찰관의 정보 수집 서류 등에 관한 규정 함께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3조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즉 정보관이 활동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범제공
중심으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경직법 8조에 의해 범죄, 공등,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대통령령에서도 그거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1호에 범죄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범죄. 대신 거기 괄호에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저는 범죄 예방과 대응 안에 수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예방 대응에 수사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틀린 지문이 돌아다녀요. 한마디로 그냥 규정상 딱 그냥 서술에서는 범죄 수사라고 적어놓은 것은 없다. 수사라고 적어놓은 것은 없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5호에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그래서 재난이 발생해. 그럼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때 지구대 파출소, 그 다음에 해당 부서 경찰관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 꼭 나갑니다. 현장에. 그래서 재난 안전사고. 자, 6호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 공공갈등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집회 시위고, 꼭 집회 시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열댓 명이 시청으로 몰려간다든가 이런 것이 다 공공갈등이죠. 그런 경우에 정보관이 꼭 현장에 나가 봅니다. 자, 7호 첫째 줄 끝에 정책에 관한 정보. 이 정책 정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정책 정보라는 표현이 법률에는 안 나옵니다. 법률 뭐 국자법이 됐건 경직법이 됐건 정책 정보라는 표현은 안 나요. 정책 정보는 어디에 나와? 대통령령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 대통령령 또 직제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이 직제 대통령령하고 정부 대통령령에 정책 정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오른쪽 4조를 보시면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자, 경찰관은 중간에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래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중간에 신분을 밝히고 아래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정보활동 실명제라고 하죠. 정보활동 실명제.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활동이죠. 협력을 얻어서 하는 것이 정보활동이고 강제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도 정보 대통령령도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적인 정보 활동은 전혀 규정해 놓지 않아요. 정보 활동은 완전한 임의적인 활동입니다. 강제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맨 앞에 우리 경찰의 개념 얘기할 때 정보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안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강제적인 작용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2항에 중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같은 항 전단이 저 1항을 말합니다. 1항. 즉 신분 밝히고 목적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1호에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것을 해결하려면 경찰관이라는 것을 밝히면 협조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관이라고 밝히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호에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범죄 집단인 사람한테 뭘 범죄 정보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경찰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런 때는 신분 밝히지 않고 또 목적 설명하지 않고 정보 수집할 수 있도록. 자, 5조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됩니다. 그런 장소가 민감한 장소. 그 민감한 장소가 언교 종시 기정입니다.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단체, 언교 종시 기정, 기업, 정당, 언교 종시 기정, 언교 종시 기정. 자, 7조 수집 작성한 정보의 처리. 자, 1항 중간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하고요. 2항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 작성한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국가가 잘 되게끔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했는데 특정 공무원, 특정 기관한테 보탬이 되겠어. 그럼 당연히 통보해줘야죠. 그래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3항에 경찰관은 수집 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기해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면 폐기할까요? 폐기하지 않죠. 정보가 있어야 정보기관이 행사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 대통령에서는 정보를
목적이 달성해서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태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건 때 그 이태원 그 축제 때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몰릴 것 같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 보고서를 용산경찰서 직원이 작성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딱 죽어버리니까 거기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이 용산서 정보과장한테 전화해서 삭제라고 했다는 거죠. 그 삭제한 것 때문에 서울청 정보부장하고 용산 정보과 제 동기입니다, 동기. 근데 하여튼 구속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사안이 끝났기 때문에 우린 폐기한 것이다. 말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증거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그냥 경찰관의 정보심의 처리되어가는 규정에서 목적 달성했으면 폐기하라고 해서 이 규정에 따라서 폐기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좀 특이한 조항을 두고 있어요. 우리 실무에서는 폐기하지 않죠, 통상적으로. 왜? 정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폐기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들은 폐기하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하여튼 무조건 다 쟁여놓죠. 이 정보기관은 정보가 많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은 막 쌓아놓죠. 근데 어쨌든 경찰관의 정보 대통령령에서는 사용 목적이 완료됐어, 그러면 폐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8조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자, 2항을 보시면 2항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파란 글씨가 여기 2항에 와야 되는데 1항에다가 넣어놨네. 뭐냐면 지금 상관의 지시잖아요, 그죠? 그 상관의 지시가 명백히 위법해, 그렇게 판단돼. 그러면 여기 서술어가 거부해야 한다가 더 뉘앙스가 맞아.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우리 경찰학 전반에서 법령이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가 있어. 그래서 상관의 지시가 문제가 있을 때 서술하는 것은 다 복종의 의무, 복종해야 한다, 그거랑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하는 책임과가 상담할 수 있다, 임의적인 조항으로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으로 해놨다. 왜? 복종 의무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다만 딱 하나, 경찰관 인권행동관령 B구강령, 경찰관 인권행동관령 저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내일 나오죠, 내일. 거기서는 딱 하나 예외적으로 상관의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강행 규정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따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구조의 세부사항, 정보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경청장이 정한다. 즉, 이 경찰청장이 경찰들의 정보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적으로. 이게 어디에도 있냐면 저 왼쪽에 2조의 사망을 보시면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해놨거든요.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 정보경찰이 너무 뭐 월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보경찰 없애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경찰청장이 나서서 현장 점검,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놨고, 또 이 세부적인 사항 누가 정해야 돼? 경찰청장이 정함으로써 시도청별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경찰청장이 이 정보경찰이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월권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이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경찰청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저 기지개 한번 켜시죠. 힘드시죠? 저기 이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저 기지개 한번 켜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자, 힘내시고 내일 끝내려면 오늘 좀 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경찰 행정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학 파트. 자, 먼저 관료제 이론이 있죠. 이 막스 베버가 관료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막스 베버가 제시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관료제 특성. 자, 계층제 원리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계층제 원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자 관료제의 역기능 이 막스 베버 눈치챘나요? 막 넘어가는 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막스 베버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학자들이 하나씩 관료제의 역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 이 로버트 머튼입니다. 머튼이 관료제의 역기능을 집대성해서 자 먼저 동조과잉 뭐냐면 이 관료제 이론에서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거든요.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그 규정 규칙이라는 것이 뭐요? 전부 다 행정 목적, 즉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관료제 이론에 따르면 규정 규칙을 엄청 중시하니까 관료가 규칙에만 그냥 목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동조 과잉, 목표의 전환. 이 목표의 전환이라는 말이 목표가 수단이냐 바뀌어 버린 것이죠. 또는 목표와 수단의 대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조 과잉, 목표의 전환, 목표와 수단의 대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죠. 뭐 섬에서 육지로 관공 시장도 보고 관공서 처리도 하려고 할머니가 이제 육지로 나왔는데 장 보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늦으니까 6시 1분에 관공서 도착한 것이죠. 우리 관공서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게끔 돼 있죠. 10시 1분 됐으니까 문 닫아버리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있는데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규칙은 지키는 거죠. 9시부터 6시까지 규칙은 지키는 것이지만 그 규칙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규칙이라는 것이 9시 6시 규칙이 국민을 위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일하게끔 만든 것이죠. 근데 6시 1분에 도착한 그 할머니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의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려고 하는데 떼주는 것이 맞아 안 떼주는 것이 맞아? 떼주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안 떼주고 내일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수단을 규칙 수단 이런 것들을 목표가 아니라 규칙 수단을 너무 거기에 필히 꽂혀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동조 과잉 또는 목표의 전환, 목표와 수단의 대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할거주의적 경향은 이 관료제 이론에서 전문화를 중시하거든요. 전문화를 중시해요. 자 전문화를 중시하니까 관료들이 특정 분야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그렇게 전문가가 되면 자기 부서에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특정 부서에서 막 속해서 거기 전문가가 되면 다른 부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 부서만 고집할 수 있죠. 그걸 갖다가 할거주의가 분할해서 거기서 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분할해서 거기에 중요성만 막 강조하는 거. 그것이 이제 할거주의입니다. 자 법문 용례는 우리 전에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다 그래요. 뭐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인허가를 뭐 100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바로 법문 용례입니다. 그래서 법문 용례를 레드 테이프라고도 하는데 이 레드 테이프가 영국에서 과거에 공문서에다가 빨간 띠로 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테이프 하면 공문서 즉 막 필요 서류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절차를 막 번거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레드 테이프 법문 용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런 거 사무 처리를 하면서 뭐 과도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과도한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을 귀찮게 만드는 것 그것을 법문 용례라고 합니다. 자 권위주의적 행태 조장 권한과 능력이 괴리되고 상위주의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 평가 기준. 이게 뭐냐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실적 많이 달성한 사람이 대빵이죠. 그래서 상위직들 다 실적으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공기관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이 상위직들은 자기 직원들이 자기를 잘 따르느냐 이걸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적으로 해서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끔 자기가 얘기하면 따따따 따르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자기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평가할 수 없는 거야. 왜? 사기업에서는 물건 많이 팔면 그냥 장땡이니까 스스로도 내가 물건 많이 팔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계량화되는 실적이라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잘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사회주의로서 잘 근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사회주의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 평가 기준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주의로 갈수록 권위주의적 행태화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변화에 대한 저항. 이 관료제는 신분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수화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왜? 관료제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계층제거든요. 계층제. 이 계층제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구성원들을 이 피라미드 조직에다 막 구겨 넣은 다음에 등급을 매겨. 그 다음에 상하 등급 간의 명령 복종 관계를 딱 주입시켜. 그러면 질서가 확 잡혀버리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층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층제의 왁구를 짜면 쉽게 자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관료제는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료제 유지 자체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 자르고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관료제는. 그래서 관료제의 이 역기능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호사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전문가적 무능, 전문화로 인한 한계. 아까 저 할거주의적 이거랑 약간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무능, 관료제에서 전문화를 강조하는데 전문화를 강조하면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분야를 다 알아야 되는데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더 보탬이 되지 못하는 그걸 갖다가 전문가적 무능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 아래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를 보시면 자 개전 명통조입니다. 이 경찰 조직의 원리, 이 조직의 원리가 개전 명통조예요. 그래서 계층제 원리, 전문화 원리, 그다음에 명령 통일 원리, 통수범위 원리, 그다음에 조정의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계층제 원리를 보시면 아까 저 연주에서 계층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 계층제라는 것이 피라미드 조직에다가 구성원들을 꾸겨 넣은 다음에 등급을 매긴 다음에 등급 간 사이에 명령 복종의 원리를 투입시켜. 그러면 일사불란한 그냥 질서가 확 잡혀버리죠. 그걸 갖다가 이 계층제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의의가 조직 목적 수행을 위해서 권한 책임의 정도 및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시키는 거. 등급을 매겨버리는 거. 이 피라미드 조직에다가 막 구성원들을 꾸겨 넣어놓고 등급을 매겨버리고 등급 간에 명령 복종의 원리를 투입시켜. 그것이 바로 이제 계층제입니다. 자, 장점에 경찰 조직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요. 딱 왁구를 딱 짜니까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의사결정 검토가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계층제라는 것이 등급을 매겨버리니까 등급 간에 다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결제를 맡아서 맨 끝에 기관장 결제를 맡아야 이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결제 과정에서 결제권자들이 다 사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그 2항 밑에다가 2번 밑에다가 3번을 하나만 적어주시죠. 계층제 구조를 따라 일사불란한 업무 처리 가능. 저 3번에다가 계층제 구조에 따라 일사불란한 가로 열고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여기 하나 좀 넣어 주시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기존에 있었던 3번에 조직 내 갈등이나 분쟁이 계층 구조 속에서 용해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하로 지금 이 계층제라는 것이 상하로 계층을 지어 놓는 것이 계층제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모임을 만들어 놓고 위아래를 안 나눠나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지. 위아래를 가려놔야 서로 질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서 직원들끼리 싸우다가 과장이 나타나 싸우겠어? 서장이 나타나 서장 앞에서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질서인 것이죠. 질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직 내 갈등이나 분쟁이 계층 구조 속에서 용해되는 것이죠. 자, 단점이 조직 경직화를 초래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도입이 어렵습니다. 즉 조직원들을 이 계층 조직을 딱 그냥 꾸겨 넣어가지고 계층 구조를 딱 만들어놔. 그러면 실제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 위해서 조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외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관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서 상관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죠. 그걸 갖다가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도입에 어려움이 있고요. 환경의 신주적 대응이 곤란하고요. 자, 이번에 계층이 많아지면 오히려 갈등이 높아지고 관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계층제는 계층을 나눠 놓은 것인데 그 계층이 너무 많아.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으로 작용하고요. 자, 3번에 의사소통 단계가 늘어나서 업무 흐름이 차단되고 처리 시간이 지연된대요. 여러분, 제가 새로 써드린 거랑 비교해보면 이건 장점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점에 계층제로 움직이면 계층제 구조에 따라서 일사불란한 업무 처리가 가능했어, 안 하겠어? 가능하겠죠. 계층제로 구분짓지 않고 그냥 막 통으로 사람들을 넣어놔. 그 다음에 그 조직에서 어떤 일 처리를 하려면 사람들 막 의견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의견 나누다가 의견이 조율이 되냐고. 서로 다 동등한 입장이면 계층을 지어놔야 안 되면 뭐 계장, 과장, 서장이 딱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일사불란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계층의 수가 좀 많아진다든가 그 계층 안에서 누가 꼰대짓을 한다든가 그 중간에서 꼰대짓을 한다든가 그러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행정학 여러분, 행정학이 이쪽 측면도 있고 저쪽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다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저 지문을 하나 빼먹어서 거기다 좀 적어 드렸으니까 하나 좀 넣어 놓으시고 좀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뭐 신속하냐 지연되느냐 이런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수 있고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 지문이고 기본적으로는 계층제라는 것이 서장, 과장, 계장을 해놓으니까 계층제에서는 결제 딱딱딱 받으면 결제가 되는 것이죠. 동등한 사람들만 딱 모아놓으면 서로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결론이 나냐고. 그래서 계층제로 지어놓으면 신속한 것이 일단 기본이에요. 다만 계층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든가 좀 사족이 붙으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통솔범위 원리로 가볼게요. 시간 겁나 빨리 가네. 통솔범위 원리. 이 통솔범위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1인의 상관이 도대체 몇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릴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통솔범위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솔범위 원리에서 자 그래 한 명의 상관이 한 8명 정도 거느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질 않아요. 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거느릴 수 있는 부하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솔범위 원리에서는 그냥 딱 몇 명을 거느리면 딱 맞다라는 어떤 마법의 숫자는 제공해 주지 않고 그냥 이럴 때에는 통솔범위가 늘어나고 저럴 때는 통솔범위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알아서 결정해라라는 식의 논리가 이 통솔범위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수를 정하는 원리가 통솔범위 원리고요.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 구조조정이 뭐예요? 구조조정을 하면 뭐 과를 통폐합하기도 하고 과를 새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를 하나 없애버리면 그 과원들이 다른 과로 가죠. 다 잘리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통솔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과를 새로 만들면 다른 과 사람들 조금씩 빼서 이 과를 물론 새로 뽑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과를 뽑아서 새로 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를 하나 없애면 나머지 과들의 통솔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과를 하나 새로 만들면 나머지 과들 인원이 줄으니까 통솔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적 문제, 막 과를 하나 없애고 과를 하나 새로 만들고 하는 구조적 문제가 통솔범위 원리와 직접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요. 자, 나머지 통솔범위의 결정 요인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주 만나볼 수 있어? 통솔범위가 늘어납니다. 왜 그래? 자주 만나보면 서로 잘 알죠, 사정을.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직의 역사, 신설 조직보다는 기성 조직이 더 많이 만났을 거 아니야. 기성 조직이 통솔 범위가 넓고요. 조직 규모가 클수록 통솔 범위가 좁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자주 만날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프라임 경찰학원 최근에 좀 많이 잘려서 한 4, 50명 될 거예요, 아마. 원래 한 3, 40명 될 거예요. 원래 한 5, 60명, 6, 70명 됐었거든요. 근데 한 3, 40명 됩니다. 여러분, 한 조직이 뭐 한 5, 60명, 뭐 100명 이렇게 돼봐. 다 관할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왜 다 아니까. 다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삼성 같은 조직은 끼케야 한 개 부서에 끼케야 7, 8명씩 두고 있습니다. 왜? 삼성 같은 큰 조직을 한 개 부서에다가 뭐 50명씩 뭐 이렇게 넣어놔. 조직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삼성 같은 큰 조직은 끼케야 부서마다 뭐 4, 5명, 7, 8명 이렇게 둡니다.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찰도 지구대 파출소 말고 나머지에서 부서별로 뭐 끼케야 뭐 4, 5명 또는 뭐 7, 8명 이렇게 두는 것이 우리 경찰도 거대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조직 뭐 한 100명, 200명 조직은 한 개 부서에서 막 50명, 100명 둬도 되는 거죠. 왜? 조직이 한 50명, 100명 이렇게 작은 조직은 아주 작은 2, 3명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되는 조직은 다 알아. 완전히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것이죠. 뭐 4, 5명, 7, 8명이 아니라 더 많이 뭐 4, 50명 또는 100명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한 개 부서에서 거느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삼성을 생각하면 돼. 삼성 우리 경찰청 이런 데서 뭐 몇십 명 그렇게 거느리는 게 어디 있어. 다 4, 5명 한 개 부서에 4, 5명, 7, 8명 이렇게 두는 것이죠. 자,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 범위가 넓고요. 자, 공간적 유입 여러 곳에 분산돼 있으면 만나지 못하겠지. 그래서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 통솔 범위가 넓어지고요. 업무의 성질, 업무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인형 눈깔 붙이는 거, 그것은 뭐 한 1000명도 감독자 한 명이 다 관할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업무일수록 통솔 범위가 넓고요. 아래 1, 2번에 통솔 범위 원리는 청사의 규모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지 이거 관련성이 깊다 틀린지 왜 그래? 청사를 10층으로 짓건 8층으로 짓건 뭔 상관이야 통솔범위하고. 오케이? 부서랑 상관이 있는 것이지 청사 규모라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2번에 통솔 범위와 계층의 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똑같이 100명이 있는데 계층을 하나 늘리면 한 부서의 인원이 줄어들겠죠. 똑같은 100명이 있는데 계층을 줄이면 한 부서 인원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계층의 수가 줄어들면 한 부서 인원이 많아지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한 부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통솔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계층의 수와 통솔 범위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명령 통일의 원리. 한 조직원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의 질서가 잘 잡히겠지. 그러나 문제점에 보시면 명령 통일 원리를 철저히 지키면 문제점이 생길 때가 있죠. 왜 그래? 한 사람한테만 지시받고 한 사람한테 보고해.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려. 조직이 멈춰져 버리죠. 왜? 그 사람한테만 명령을 받아도 그 사람한테만 보고되니까 나 그 사람 아니면 명령 안 받아. 보고 안 해. 해버리면 그냥 조직이 멈춰져 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명령 통일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면 지시 명령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대비해서 대리라든가 유임 같은 것으로 보완을 해야 명령통일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분업화의 원리는 분업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똑같은 말로 봅니다. 저 행정학 안에서는 분업하고 전문하고 뭐 다른 면도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찰에서는 그냥 똑같은 것으로 완전히 그냥 똑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 이렇게 하면 뭐 능률성, 전문화 이런 거 추구할 수 있겠죠. 대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작은 한 가지 일만 하면 다양한 걸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뭐 부처 할거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아래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보시면 조정,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나중에 경찰 들어가 보시면 경찰 조직도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죠. 조직 안에서 옆 부서에서 누가 막 사고 치고 막 나쁜 일이 생겨.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같은 조직 사람이니까 아쉬워하고 막 유로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옆 부서에서 나쁜 일이 생겨. 우리 부서에서 막 웃고 막 아니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한다면 옆 부서도 잘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빠서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 인간의 속성이 요 부서가 내 경쟁자거든. 같은 조직원이지만 또 내 경쟁자이기도 해. 경쟁자한테 나쁜 일이 있어. 여기 웃는다니까. 옆에 부서에서 막 말을 안 해도 막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가만히 놔두면 각 부서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서, 내 부서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각 부서들이, 각 개인들이 조직 전체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조직들은 다 조정부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 나빠서 아니라 속성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 경찰청도 본청에 기획조정 담당관, 국장급 기획조정 담당관이 있고 삼성이나 이런 조직들도 다 뭐 미래전략실이나 뭐 이렇게 다 조정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조직 전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해. 내 부서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정을 보시면 1번에 조정이란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 전체 조직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들이 조정되게끔 쭉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정입니다. 3번에 문의가 조정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했대요. 제1의 원리란 말이 뭔 말이야?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 조직의 원리, 개전 명통조 중에서 조정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조정의 원리를 발휘하지 못하면 조직이 막 어떤 놈은 왼쪽으로 가고 어떤 놈은 오른쪽으로 가고 막 그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다들 움직이게끔 막 쭉쭉쭉 잡아 당겨야 되는 것이 바로 조정의 원리고, 그런 측면에서 문의가 조직의 제1원리, 즉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자, 해결 방법을 보시면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평상시에도 조정을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특별히 더 조정을 해야 되죠. 자, 근데 그 갈등이 세분화된 업무 처리로 인한 갈등이면 세분화돼서 갈등이 생기면 통합시켜 줘야 되겠죠. 세분화된 것을. 그래서 통합한다든가 연결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이 세분화된 업무 처리로 인한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이고요. 자, 2번 부서 간 갈등이 있으면 더 높은 상위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도록 한다든지. 자, 3번에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인력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인력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래서 인력 예산을 가능하면 확보하고, 그것이 안 되면 업무 추진 우선순위를 관리자가 지정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딱 지정하면 더 이상 말이 안 나오죠.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먼저 쓰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그것이 안 될 때는 우선순위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 자, 4번째, 시간적으로 급박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상관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 5번째, 문제 해결이 곤란할 때 갈등을 완화하는 선에서 그냥 만족한다든지 또는 타협을 도출한다든지 갈등을 초래하는 결정의 보류 회피. 즉 어떤 결정을 막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겨. 그냥 안 하고 야 5년 뒤에 할게. 그럼 갈등이 당연히 없어져 버리죠. 당장에 갈등을 하려니까. 그래서 조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100년을 사는데 하루를 못 기다려. 그래서 막 하루 안에 끝내려고 하다가 이제 작살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연해내, 지연. 아들이 이상한 여자, 죄송합니다. 딸이 반대로 해도 똑같지. 아들이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하면 더 뭉쳐버리죠. 반대하는 좋아. 대신 지금 결혼하면 안 돼. 5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년 안에 다 헤어지지. 안 헤어졌어? 내 판단이 잘못된 거죠. 좋은 여자인 거죠. 5년 동안 안 헤어지고 있으면.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지연 작전. 그래서 여러분 인내 자체가 엄청난 역량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막 암기하고 이런 것들만 역량이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버티는 거. 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든. 근데 버티지 못하고 오늘 당장 해결하려고 그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학에서는 이 행정학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정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학인데 행정학에서는
대단한 이론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장기적 대응은 제도 개선, 행태 개선이에요. 제도 개선, 행태 개선. 장기적인 해결 방안, 장기적 대응 방안이 제도 개선, 행태 개선. 여러분 좀 내근들에서 죄송하고 내일 마지막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